이제 사람들한테 느껴지기가 좀 무속하고, 정법하고 무속하고 비슷하냐? 무속적인 것이 많이 이 시대의 불교에 가미가 돼 있고 혼동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절에 있는 우리 스님들은 우리 불교가 무속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지. 모욕적이지, 우리 스님들이 생각할 때는. 또 절에 다니는 신도들조차 나는 제대로 공부하면서 다니는데 왜 무속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제 무속에 대한 오해도 있죠. 일단은 무속에 대한 오해는 나중에 얘기하고, 불교가 이제 무속화된 측면도 많이 있어요. 점을 봐주기도 하고, 천도제를 하는 거나 구슬하는 거나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불교의 종단이 다수예요. 많아요. 수백 개의 종단이 난립해 있거든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중심에 서 있고 1700 역사의 어떤 역사 전통을 이어받은 거는 대한불교 조계종 뿐이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다른 종단들은 그러면 전부 다 외도고 좀 가라고 사입이고 그러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종단이 천태종, 관음종, 법화종, 일승종, 종단이 되게 많아요. 조계종만 해도 한 200개 정도 돼요. 우리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우리 한국 불교의 명품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그 절이 조계종이냐 아니냐, 그 스님이 조계종 스님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볼 정도라니까요. 내가 알고 봤더니 조계종이 아닌 절에 다녔네? 라고 그렇게 이제,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이 명품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아류 조계종. 이름은 같은데, 조계종은 조계종인데, 대한불교 말고 한국불교 조계종, 선불교 조계종, 또 선농불교 조계종, 정법불교 조계종, 그냥 조계종. 이게 이제 조계종만 앞이나 뒤로 두고 수많은 것들을 붙여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교법인은 자유롭게 누구라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단법인 등록하듯이 종교법인도 나라에서 이렇게 법인 등록을 자유롭게 몇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등록을 가능해요. 이거 불법이 아닌 거예요. 나라에서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이나 한국불교 조계종이나 그냥 조계종이나 선불교 조계종이나 법적으로 보면 똑같이 평등하죠. 그러나 마인드가 그렇잖아.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그래도 알아주는 종단이니까 다른 종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류가 돼버려서 벌써 마인드가 2등 마인드, 3등 마인드, 좀 내가 대한불교 조계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조계종, 아류들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정법하고 좀 약간 거리가 먼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종단 운영을 잘하면 좋은데, 얼마 전에 종단의 중요한 큰 스님이 탈종을 하셨어요. 인천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송담 스님이신데 그 절 이름이 인천의 용화사. 인천 용화사 하면 이제 송담 스님이면 이제 거의 종정 스님급이에요. 이렇게 종정 스님을 이렇게 해운정사 스님을 하느냐, 용화사 스님을 하느냐, 이런 논의가 많았었는데, 수자들은, 공부하는 스님들은 이제 인천 용화사 스님을 더 많이 존경해요. 물론 이제 스님들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 스님께서 선학원 그런 사태가 좀 있어. 나중에 선학원 얘기도 해줄게요. 이런
그런 법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종단 대한민국 교회종 진짜 이제 싫다 하면서 이제 탈종을 본인이 선언하시고 탈종을 해버리셨어. 그런 경우는 훌륭하신 스님이잖아요. 거기 인천 용화사 스님들도 공부 잘하고 훌륭하신 스님들 많아요. 송담 스님 제자들이죠. 송담 스님의 은사 스님은 정강 스님이라고, 정강 스님은 또 경어 스님한테 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뭐 이렇게 훌륭한 큰 스님이신데 조계종을 탈종해 버렸어.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스님들도 종단이 이제 뭘 잘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떻게 정치적 이유로 배제되고 이렇게 멸빈당하고, 멸빈이라고 있어요. 스님들이 멸빈하면 쫓겨나는 거야. 너는 우리 조계종 스님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공권정지라는 게 있어. 뭘 하다가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제 공권 임명을, 그러니까 뭐 어느 주지라든지 아니면 종회원이라든지 할 수 없어요. 몇 년, 공권정지 9년 이러면 9년 동안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종단 어떤 일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그런 공권정지라는 그런 형벌이죠.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종단에서 나오는 그런 스님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스님들은 또 이제 새로운 종단을 만들어야지.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이런 때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본래부터 결혼해 있었던지 일제시대 때, 그리고 내가 가서 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절이든지 뭐 그래 해가지고 결혼한 스님들은 종단에, 대한불교 조계종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종법에 그렇게 독신 비구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검열하는 방법이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분환신고를 해요. 그러면 분환신고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거든요. 거기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잖아. 이게 애가 있는지 아니면 부인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저절로 조계종에서 이제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조계종이 아류들이 많고, 또 다른 종단들 천태종, 관음종, 법화종, 뭐 선교종, 무슨 종 굉장히 많은데 이 종단들에서는 결혼을 허용하기도 해요. 천태종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99%의 종단들은 스님들이 결혼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스님 출가한 스님이라면 독신 비구로 있는 게 당연하잖아. 신부님 하면 당연히 신부도 독신이잖아요. 신부가 결혼한 신부 없다고 전 세계를 찾아봐도 결혼하면 신부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목사님은 결혼하시잖아. 그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 처자식이 있는 분이 목사님이고, 신부님은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 우리 불교도 사실 출가를 해서 비구하면 그냥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의 불교, 남방 불교의 나라들은 결혼 못 하게 돼 있고요. 티베트 불교는 어떤 종단에 따라서는 결혼해도 되는 종단도 있긴 해요. 중국 불교도 역시 거의 대부분 결혼을 안 하고 있고, 또 일본 불교는 또 다르죠. 일본 불교는 결혼해도 돼요. 일본 불교는 지금은 아니지만 20년 전, 30년 전에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직업으로 결혼하고 싶은 직종이 어떤 거예요? 선택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스님 이게 1등 한 적도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님하고 결혼한다면 좀 느낌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 딸이 왔는데 저 스님하고 결혼할 건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딱 듣는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일본 불교는 좀 독특해서 일본의 절의 스님들, 또 주지 스님들은
그 지역의 지주격이 돼요. 거의 지주예요. 그 절이 수천 년 내려왔잖아요. 수천 년까지는 아니구나. 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절이고,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절이고, 또 기본적으로 신도들도 다 있어. 그래서 재정이 괜찮고, 또 일본은 뭐 정치도, 일본은 이제 국회의원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내가 또 국회의원하고 그 손주가 국회의원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보면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일본이에요. 보면 그런 것처럼 절도 이렇게 대대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자연스럽게 있고, 그 지역의 지주이니까요. 그 절 주지스님 며느리가 되려면 며느리 수업을 짱짱하게 받아야 돼요. 다도 교육 받고, 뭐 생활 예절 받고, 뭐 무슨 대학 출신이어야 되고, 많이 까다로운 것들이 다 돼야지 그 절 주지스님의 며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 선언도 이런 것이 순위에 좀 밀리긴 했지만, 한때 80년대, 90년대는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건 일본은 지역적으로 워낙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교가 좀 일본식으로 변화됐다 하지만,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가 무속인지 불교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일본은 그냥 이게 하나야. 일본은 이렇게 우리보다 더 무속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무속화돼 있는 상태에서 아류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이제 이렇게 그 신도들이 많이 헷갈리고, 또 신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불교하면 무속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옛날 거다, 무속이다, 또 부정부패다 이렇게 돼 있어서 불교가 그런 게 아니다, 제대로 좀 알고 다니자 해서 이런 그 종단 필수 교육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사실은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한테 종단 필수 교육을 따로 잡지 않아도 자주자주 언급하는 건데요. 종단 필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의 이제 그 다른 종단과의 비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 불교는 뭐냐? 한국 불교를 대변하는 것이 그냥 대한불교 조계종인데요. 그냥 불교는 뭐냐? 한국 사회에서 그거는 종원종법이라고 우리 불교에도 헌법이 있어요. 거기에 1조, 2조에 1조야 이제 우리 그 본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란다 이런 게 당연히 1조죠.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게 헌법 1조 1항인 것처럼 당연히 대한불교 조계종, 본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다라는 게 1조고요. 그 다음에 2조를 보면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모든 국민은 모든 국가의 그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1조 1조 2항이잖아요. 1조 2항인 것처럼 2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 교리를 봉치하며, 이걸 자각각타하고 각행원만하다. 네,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고, 이게 자각각타예요. 나를 깨닫게 하고 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각행이 깨달음의 행이 원만하다. 이런 이제 교리, 우리 불교라면 자각각타요, 각행원만한 불교 교리인데요. 그 불교 교리를 봉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시며, 그리고 직지인심, 견성, 성불, 직지인심, 견성, 성불, 전법 도생함을 종지로 삼는다. 요게 이제 종지인 거예요. 직지인심, 견성, 성불, 그리고 전법 도생이 종지이죠. 이것은 이제
자각각다 각행원만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직지인심,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런 불교구나. 뭐 천태종은 천태종대로 있게 있고 일승종은 그런 대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선종이거든요. 불교에는 선종과 교종, 율종 이렇게 선교율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선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려 불교를 공부하면서 선종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 말았죠. 선종이란 말입니다. 선종이라면 육조 해능 스님께서 주창하신 늘 말씀하신 직지인심, 직지 바로 가리킨다는 게 직지예요. 직지심경 다 들어봤죠? 이제 고려 말에 백원 스님께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선사들의 어록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편찬한 게 직지심절 요체고 그거를 직지심경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금속활자의 최고 오래된 본이다. 해서 이렇게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금속활자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금속활자를 뜬 거지. 기본 자체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인쇄를 한 게 지금 남아있는 종이로 남아있는 게 직지심경이고 우리나라는 또 목판 인쇄본도 제일 오래됐죠. 금속활자본도 구텐베르크의 그 성경 그거보다 100년인가 50년인가 더 빨리 한 게 직지심경이고 또 목판 인쇄본도 우리 경주에 가면 불국사에 석가탑을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에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 나왔어요. 그거는 8세기, 9세기에 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문서로 굉장히 강한 나라다. 이제 고려대장경도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문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요. 직지인심, 직지 바로 가리킨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성품을 보면 그러면 그게 바로 성불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내 마음을 봤어. 여기서 성품이에요. 이 성은 성품이에요. 성품을 보면 성불한다. 내 성품을 어떻게 보냐? 직지한다. 직지. 바로 가리켜서. 성품. 야, 성품? 그럼 뭐지? 성품은 이제 불성이죠. 불성. 부처의 성품. 성품을 본다. 이제 우리 마음은 108가지 마음이 막 108가지 엄청나게 마음이 많잖아. 즐거움, 기쁨, 슬픔, 우울 뭐 이렇게 108가지라는 많은 감정과 이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전에 108가지 마음 이전에 여기에 성품을 근본으로 한다. 성품이 있고 그 위에서 가지가지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마치 저 창공을 보면 파란 하늘이 근본이잖아. 본래 검은색이지만 햇빛이 비춰져 가지고 파랗게 보이지만 그냥 하늘이 근본이고 그 위에 구름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죠? 구름이 거치면 늘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바탕이라고. 구름은 용이고 계속 변해가니까 변화되는 용체로 보죠. 그러면 108가지 마음,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은 구름이라고. 구름 이전에 구름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 성품을 바로 보면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늘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종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제 저 하늘이 늘 파란 하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까만 하늘, 또 하얀 하늘, 또 아침 저녁으로는 빨간 하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저거는 구름이야, 저거는 파란 하늘이야, 눈이 있어서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을 볼 때는 이것은 성품이야, 이것은 가지가지 번뇌야. 108번뇌. 108번뇌는 마음이에요. 108가지 마음이요. 이것은 번뇌야, 이것은 성품이야.
이걸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면 시기 질투한다는 건 구분을 하는데요. 또 뭐 욕심이 나면 욕심 난다는 거 구분하잖아. 우울하면 우울한 건 구분해. 그런데 성품은 이제 구분하지 않아. 그냥 구름만, 저게 하얀 구름이야? 새끼 구름이야? 저게 강아지 구름이야? 목 구름이야? 아니면 새털 구름이야? 저건 용 닮았네? 저거는 쥐 닮았네? 그러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108가지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 파란 하늘을 봐야 되는데 파란 하늘은 여러분들의 인지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지하지 않아. 요 108가지 마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해.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로 가르쳐. 쟤를 좀 봐봐. 좀 마음을 성품을 봐야지. 그러면 저절로 부처가 된다. 견성하면 성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상을 여러 가지를 할 때도 연불 명상도 하고 절 명상도 하고 사견 명상도 하고 호흡 명상도 하고 그럴 때 항상 본 마음, 내 성품을 보려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의 본 성품이구나. 이렇게 수행을 계속하면 이게 내 성품이구나 하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지는 때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거래 그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그 점점 접근해서 깨달음에 접근해 가서 언젠가는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성품을 보려고 일부러라도 노력하면 일부러라도 노력 안 하게 되면 108가지 마음에 휘둘려 다녀요. 욕심내고 성내고 화내고 뭐 시기 질투하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들떴다가 뭐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8가지 마음을 따라다니면 마음이 막 크게 산란해. 근데 근본 성품을 보면 우리는 성품에 보면 깨달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전법도생이 된다. 전법도생이라는 것은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유는 전법도생인 거예요. 또 전법도생을 하려면 직지인 견성성불을 해야지. 우리 종단의 가장 중요한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것이 제일 첫째 줄 탁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 나도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하고 여러분들도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하기 위해서 종단을 만든 거예요. 불교를 만든 거지. 부처님도 그래서 제자를 키운 거잖아요. 견성성불 전법도생. 본인은 성불했어. 전법도생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기원정사도 만들고 중림정사도 만들고 그리고 제자들 오라게 해가지고 머리 깎아서 같이 수행하자 하고 또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도 야 너도 나같이 전법도생 같이 하자. 아라한이 되고 나서 집에 돌아간 자가 별로 없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는. 아라한이 됐으면 내가 이제 목표를 이룬 거잖아. 근데 목표가 견성성불만 목표가 아니라 전법도생까지 있기 때문에 수행을 완성한 스님들도 부처님처럼 전법도생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승가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공동체,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 다른 사람들 시키려니까 사부대중이 생기는 거예요. 사부대중. 조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우려니까 나 혼자 남 돕는 것보다 같이 해서 같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럼 조직이 만들어져.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구니, 사민이, 그리고 청신사, 청신녀. 비구니, 삼미는 남녀 출가자고요. 남녀 출가자, 이부대중. 이걸 보고 이부대중이라고 해요. 남녀 출가자. 거기다가 제가 남자, 제가 여자. 이렇게까지 하면 사부대중.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식차만화라고 있어요. 식차만화니 이렇게 하면 7부대중, 2부대중. 2부대중은 비구비구니까 2부대중이고요. 4부대중은 남자 진도, 여자 진도까지 하면 4부대중이고 7부대중은 3인이 식차만화니 요 세 가지를 다 하면 그러면 이제 7부대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3인은 20세 이하에 20세 미만이죠. 성인 그 미성년자 이런 미성년자 출가를 했는데 미성년자야. 그러면 이제 3위 또는 3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3위승, 3인이승, 3위 스님하면 지금은 비구계를 받지 않은 자 출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스님이에요. 그런데 비구계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3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50세인 3위도 있다니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 출가를 했으면 나이만 차면 3위계를 따로 안 받아. 나이가 20세 이상이면 바로 비구계를 받아요. 그냥 바로 스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한국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3위계를 받도록 해요. 무조건.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40이 되든 관계없이 3위계를 먼저 받아. 그리고 일정 기간, 4년 이상의 어떤 수행 기간을 거치면 비구계를 그때서 받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냥 처음부터 나이 됐다고 비구계를 주면 이제 우리말로 해서 중물이 안 들었다. 이제 중물. 스님답지가 않다. 이제 속세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이게 좀 그렇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위가 습득이 돼서 정말 스님 같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4년 동안 수행 기간을 거치고 비구계를 이렇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 자격이 또 돼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나이만 차면 다 비구계를 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직이 제도화된 거죠. 부처님 당시보다 조직이 많이 제도화됐어요. 제도화된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제도화되면 이렇게 너무 격식에 되다 보니까 격식이 되면 오히려 깨달음과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도화가 또 안 되면 중구난방이다. 대한불교 조계 중에 엄청 제도화를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는 아직도 답이 없어. 아직도 이게 무속인지 정법인지 아직도 일반 신도들은, 일반 대중들은 판가름이 이렇게 많이 제도화가 되면 대한불교 조계종은 명품이지. 그래. 우리나라 스님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존경할 만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도화가 잘 됐으면. 근데 제도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도화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라서 그게 아직도 미진한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찰들이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한 사찰들이 한 3,000개 정도 돼요. 전국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절들이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아닌 데도 있지. 구인사는 조계종 아니에요. 구인사는 천년고찰이 아니에요. 구인사는 1960년대 그 스님, 계산조사 스님 있는데 상월조사? 상월 스님께서 없던 절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워낙 유명해서 지도에도 나와. 순천의 송광사 옆에 서남사는 이제 천년 고찰인데 분쟁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그 종단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처 종단이었어요. 대처 스님들이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는. 근데 해방 이후에
비구 스님들과 대처 스님들이 서로 싸우면서 대처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좀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대처. 이게 대처 식육이라고 해서 대처 식육 해서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대처 식육 뭐 이런 얘기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대처 식육을 어느 정도 용인하셨구나. 본인께서 스님이 이제 결혼하셨거든요. 한용운 스님은. 그 일제시대는 결혼한 스님이 많아요. 그걸 보고 철을 갖고 식육은 이제 육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철을 거느렸다 해서 대처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이 대처승, 일제시대 때는 거의 법적으로 일본이 이제 총독부에서 거의 스님들을 다 결혼시켰어요. 결혼 안 하면 주지자금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러다가 195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절에 와가지고는 좀 이상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우리나라를 기독교화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절에 오시더니 절에 여자 반스하고 여자 속옷이 날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는 기저귀가 날려있고 막 이렇게 옛날이니까 이제 옛날에는 절에서 살림살이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랫줄 있는 걸 보고는 좀 이상하다. 본인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뒤에서 유지를 내려가지고 이제 조직폭력배 동원하고 김두한 동원하고 또 생각이 좀 이제 청정하고 밝으신 청담 스님 같은 이런 스님들이 주축이 되고 정부에서 많이 돕고 그래가지고 대처승을 몰아나게 돼요. 그럼 대처승이 몰아낸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절들의 주지들은 대처 스님이었는데 몇 명 되지 않는 비구 스님이 이게 이제 조폭이 동원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나이트 접수하듯이 절 접수 작전이 들어가는 스님들을 내쫓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강목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목 들고 여기 있는 스님들을 내쫓고 순순히 나가는 스님도 있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비구 대처가 서로 대치를 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절 재산들이 이때 유실이 정말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계가 걱정이 되는 분이에요. 비구 스님들은 생계가 걱정이 안 돼. 우리는 불알만 있으면 돼. 건강하기만 하면 돼. 요거는 처자식이 다 딸려있기 때문에 절에서 나갈 때 숟가락 하나까지 다 챙겨 나갔다. 기둥불이 다 뽑아 나갔다라고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절 재산 또 문화재 많이 유출됐다라고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종단교육 하라고 하는데 종단교육 할게 이런 얘기 하면 나도 별로 안 좋아. 종단 얘기 하면 반드시 또 할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보면. 자,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절들이, 대한불교, 이제 고찰들이 서남사 이런 데만 제외하고 95% 이상의 절들이 다 대한불교 조계종화 돼 있어요. 다 대한불교 조계종화 됐다라는 거는 재산 등록이 조계종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해인사나 통도사를 다른 데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어떻게 다르게 절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해인사나 통도사 이렇게 보면 100만 평씩이에요. 100만. 어느 절들은 200만 평도 있어요. 산이니까. 도시에 100만 평이면 대단하겠지만 이제 산들에 많은 지리산에 절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 다 절들 다 100만 평씩, 50만 평씩 다 그렇다니까요. 여기 옥천항 같은 경우도 도시에 울산에 조그만 절인데 8만 평이라고 신흥사 50만 평 막 그런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찰들은
많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다 이제 재산 등록이 돼 있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거야. 왜 이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오교 구산해 가지고 종단들이 막 흩어져 있고 재산들이 각자 절에서 재산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주지스님에 따라서 욕심 많은 주지스님이 마음대로 이제 팔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많은 절들이 사라졌어요. 시내에 있는 절들은 거의 100%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도시를 한번 다녀보세요. 시내 한가운데 고찰이 있는지. 시내 한가운데 고찰 하나도 없어요, 보면. 서울의 고찰 시내 조계사, 그거는 일제시대 1902년도에 이제 왕흥사를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그전에는 사대문 안에 없었다니까? 봉은사는 나중에 강남 개발하면서 된 거지. 그거는 서울이 아니었잖아. 자, 그래서 그건 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워요. 일본이 이제 관리하려고 31개, 31개 총 본산을 둬요. 전국의 사찰들을 다 토지 조사하며 사찰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사찰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31개의 큰 절을 지정해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이런 큰 절들을 지정하고 거기에 큰 절 주변에 있던 것들을 그 절의 소속 말사로 본말사 제도를 만들어요. 본말사 제도를 만들어요. 본사 31개 본사, 말사 그 본사에 딸린 절들. 그러니까 통도사는 본사가 통도사면 통도사 근처에 있는 절들, 신흥사, 옥전암, 문수사, 백양사, 통도사 근처에 있잖아요. 이런 절들을 다 통도사의 소속 절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때는 일본이 이제 강점기니까요.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죠. 여기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25개 본사로. 왜냐면 이제 금강산도 본사가 있고 북한도 본사가 몇 개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는 남과 북이 분리됐잖아. 그래서 본사가 줄어. 25개 본사로 나누고 본사와 말사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게 이제 법인법이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통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명박이 내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명박이 재산이 1조가 있어. 그러면 1조 원을 다 기부하겠어. 그 1조 원을 어느 문화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복지관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1조 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어딘가를 기부한다고 하지만 생각하는데 막상 재벌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이명박 재단을 만들죠. 자, 이명박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재단 소유를 다 만들어요. 다 기부를 한 거지, 재단으로. 그렇지만 재단이 되면 재산 처분을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사장과 이사회를 거쳐서 재산 처분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사장이면 그러면 그게 사실 이게 자기 사유로 뭘 쓸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법인법이라는 것은 이제 사유로 뭘 쓸 수 없으니까 공적으로 써야 되니까 공적 활동들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대와는 다르잖아. 우리는 전부 다 좋은데 이제 기부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재단 만들어가지고 재단에서 재단의 재산으로 다 등록을 해버리고 그런 게 하니까 그것조차 안 했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만약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종단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일제시대 때 31 본산에서 본말사로 다 묶여 있었잖아요. 개인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 당시에. 개인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새로 만들거나 하고 고찰들은 어쨌든 다 이렇게 본말사 제도로 속해 있으니까 이것을 모두 다 지금은 세안불교 조계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통도사에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땅을 미처 등록이 안 된 땅도 있을 수 있다고. 미처 등록이 안 된 땅은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어떻게 하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표충사 몇 년 전에 스님이 땅 팔았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표충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종단에 등록이 재산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안 된 부분을 사무장님이 이렇게 서류 작업해가지고 부동산 스님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스님 얼마 줄 테니까 좀 이거 갖고 이제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장이 많이 챙겨가고 스님은 이만큼밖에 못 받고. 근데 스님이 나쁜 사람으로 이제 뭐 책임자니까. 그래서 감옥도 가셨어 스님께서. 통도사 스님이시다 보니까 표충사 통도사 말사거든요. 옛날 스님 표충사는 통도사의 수말사기 때문에 표충사 주지는 아무나 안 가요. 젊은 스님 안 보낸다고. 10년, 20년 된 스님 안 보내. 좀 통도사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큰 스님급으로 이렇게 또 그 표충사 주지를 내지. 여기 문수사도 아무나 안 보내요. 이제 젊은 스님, 이제 5년, 주지하려면 일단 10년이 넘어야 돼요. 10년 넘은 이제 이런 스님 안 보내. 백양사도 옛날에는 조그만 절이지만 불사하고 난 다음부터는 큰 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도사 수말사, 말사주 수말사가 있고 그냥 작은 말사가 있어요. 수말사는 스님들 중에 좀 나름 이제 명망인 스님을 주지로 내보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양사 주지 스님은 통도사 주지 스님하고 도반이시거든요. 그 통도사 주지까지도 하셨어. 제가 그 전에 천일기도 통도사 할 때 그때 주지하셨던 스님이 백양사 오셔서 아직도 주지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거의 대부분 이제는 이제 재산이 다 이제 등록이 돼 있어서 이걸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참 놀랍다. 이제 비록 일제가 만들어 놓은 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절들이 사유화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체제가 뭐 갑자기 이상한 뭐 공산당이 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국가에서 몰수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제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종교 세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절이 개발이 돼서 여기처럼 뭐 개발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 절이 다른 데로 간다라면 종단에서 그걸 철저히 관리해요. 그리고 종단 회의를 거쳐서 개발해서 수용된 비용이 나오면 그 비용을 개인이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걸 그대로 이제 그 다른 절을 짓는 대로 그렇게 이 절이 황룡사가 있으면 용기가 되면 저쪽에 황룡사를 그대로 비용이 들도록 그렇게 하죠. 그거는 이제 철저히 관리해서 긍정적인 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5개 본사가 있고 거기에 딸린 약 3,000개의 말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